좋은 삶이란 오해받고 있지 않는 삶, 균형이 잘 잡힌 삶이다. 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인철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제가 제법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가 서울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는데요. 아마 큰 이유가 주제가 이 굿라이프라고 하는 주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하는 굿라이프, 특별히 심리학자가 생각하는 굿라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당시에 대학원 시절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지도 교수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대중적으로도 많은 책을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좋아할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연구실에 친구 한 명이 제 지도 교수가 쓴 어떤 편지 하나, 에세이를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 그 글의 제목이 반창의성 편지였습니다. 또 Anti-Creativity Letter라고 되어 있는 편지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던 학자였기 때문에 많은 이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제 교수직을 막 시작하는 젊은 이 교수들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연구, 어떻게 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 지도 교수에게 던졌던 것 같고, 제 지도 교수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 형식을 빌어서 답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제목이 창의성 편지가 아니고 반창의성 편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비범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뻔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 무릎을 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인데요. 당신이 평범한 학자가 되고 싶으면 같은 분야의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된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같은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분명히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 돼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소설이나 시 따위는 읽지 마라. 전공 논문을 읽기도 바쁘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소위 정말 망한다, 평범한 학자가 된다, 이런 편지였는데요. 만약에 제 지도 교수가 창의성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야 창의적인 연구자가 된다라는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줬더라면 아마 읽는 내내 굉장히 비장함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읽으면서 크크하는 이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지만 이렇게 하면은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이 편지를 읽으면서 깨닫게 됐는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대 사고, 역발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주제인 이 굿라이프라는 주제를 제가 이야기할 때 이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이 나쁜 삶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완전히 망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전략을 택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면 일단 좀 재미있습니다. 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제가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하나의 힌트를 더 찾고자 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젊은 악마인 웜우드에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 조언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웜우드가 범하고 있었던 커다란 실수 하나를 가지고 조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웜우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인간을 타락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웜우드가 생각했었던 방법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도록 하거나 큰 사기를 치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것이 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스크루테이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일상적인 조그마한 생각들, 그런 습관들이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 점을 자기의 조카이자 주니어 사탄인 이 워무드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도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그러니까 뭔가 큰 범죄를 저질러야만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아니다. 이정표도 없는 아주 완만한 길.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나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습관들,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천천히 좋은 삶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도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우리에게 좋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겠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떤 생각들, 그런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어떤 조그마한 생각들과 습관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우리 삶을 망치게 하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길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은밀한 우리 안에서 좋은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은밀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내 삶을 망치기 위한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시간을 내셔서 내 삶을 망치기 위한 10가지 팁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가치관. 이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가치관으로 평생을 사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나쁜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리고 연구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사방이 적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라는 이 경계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건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분명한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일은 반드시 내일로 미룬다. 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 이 순간의 즐거움을 이겨내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건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족이 원수다. 가족을 원수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나쁜 삶이란 좋은 가족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 뭐 구태여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표현이 격하긴 하지만 친구는 기생충이다. 없을수록 좋다.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삶이란 좋은 친구들이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역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좋은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누굴 사귀어야 되느냐? 나쁜 사람들하고 사귀라. 좋은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내 삶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나쁜 삶이란 나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다. 이거 역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쁜 삶에 이르는 길이고, 뒤집어 보면 좋은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절대 하지 마라. 가급적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라. 이거 역시 우리를 좀 불행하게 만드는 분명한 길인 것 같고요. 아무거나 먹어라. 주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먹고 운동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쁜 삶은 소위 우리 신체 상태가 안 좋은, 우리 몸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사실은 좋지 않은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늘 소음 속에서 살아라.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고 늘 소음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시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정적인데요. 결국 넌 안 된다는 생각을 잠시도 잊지 마라.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쁜 삶을 위한 비결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만의 그 나쁜 삶을 위한 비결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인데 조금 더 가벼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강의는 이런 누구나 인정하는 분명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게 과연 좋은 삶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이런 생각이나 습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조금 나빠지는 것인지, 모호한 이런 좀 은밀한 것들,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도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좋은 삶은 균형이 잘 잡힌 삶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일하는 것과 자기 가족,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좋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일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을 더 중시하는 것, 일보다는 가족을 중시하는 것이 이 균형을 찾는 것일까? 아니면 일, 가족을 적당한 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대학원생이 분석한 자료인데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점부터 7점 사이에서 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평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시 또 1점부터 7점 사이에서 여러분이 평정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면,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보다는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이 행복감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일과 가족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행복감을 보여줍니다. 일과 가족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행복감이 가족보다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나 일보다는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사람은 일도 중요하지 않고 가족도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제일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그 사람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챌린지를 두는 겁니다. 일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다. 도대체 그러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냐,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저희 연구팀에서 했던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즐거움과 의미를 경험하는지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래프에서 X축은 의미를 나타내고요, Y축은 즐거움을 나타내니까 이런 솔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사분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이 일사분면에 있는 일들,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사람들에게 주는 일들을 더 많이 하십시오라고 솔루션을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왼쪽 아래에 가장 동그라미가 큰 면적이 큰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일, 영어로 wo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보시게 되면 Y축 즐거움상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움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이렇게 주지 못하는 일을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냐?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위해서, 재미와 의미의 이 밸런스를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면, 이 일을 비롯한 이 그래프상에서 3, 4분면에 있는 일들은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즐거움과 의미의 균형을 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상에서 사람들이 즐거움과 의미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경험의 실체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랜덤하게 하루에 3번씩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즐거운지를 물어보고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의미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하루에 3번씩 물어보고 그다음에 2주에서 4주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한 가지 데이터는 한 개인 내에서의 즐거움과 의미가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2주일간, 우리가 2주일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2주일간 경험했었던 즐거움을 전부 합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경험했었던 의미를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서 데이터가 두 개가 나오겠죠. 즐거움의 총합과 의미의 총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참가한 사람들을 X축에다 놓게 되면 개인 한 사람에게서도 즐거움과 의미의 점수가 나오고 참가자 E에게서도 즐거움과 의미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 일정한 2주간의 기간 동안 즐거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의미도 많이 경험했는지, 아니면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의미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는지, 이 개인차를 보여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움과 의미가 어떻게 결합이 경험되는지의 패턴을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즐거움과 의미 경험이 얼마나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지 상관 계수를 구해보면 이 개인차 수준에서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즐거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의미도 제법 많이 경험을 했고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의미도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 개인 내에서의 즐거움과 의미가 어떻게 경험되는지 그 패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즐거움과 의미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 말은 어느 순간,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고 있을 때 즐거움이 높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의미도 반드시 높지는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경험 수준에서는 즐거움과 의미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일정 기간을 총합을 내게 되면 개인차 수준에서는 즐거움과 의미가 굉장히 강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교수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마치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파스타도 좋아합니다. 이 둘 사이 균형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동시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동시에 파스타를 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김치찌개와 파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김치찌개도 많이 먹었을 거고요, 김치찌개를 먹지 않는 시간에는 파스타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관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의미 사이의 균형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경험이 즐거움과 의미가 동시에 높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의미가 가득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맞는 일인데,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자칫 오해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도 재미도 있고 여러분이 의미도 있다고, 의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제 강의가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빨리 퇴근해야 되겠다, 하던 일을 멈춰야 되겠다, 이게 과연 균형인가? 이런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족을 완전히 망각하고 일에 몰두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온전히 가족에게 몰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모든 날에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어느 하나를 경험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또 다른 걸 경험하는, 이런 관점에서 균형을 생각하게 되면 이 둘의 이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회이고 또 규범이 강한 사회입니다. 또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라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그 위안이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진짜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은밀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그 말에 너무 우리가 쉽게 굴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중에 도대체 언제 행복을 많이 경험하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일할 때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당신은 지금 그 일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고 있다고 답을 했을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고,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그때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인데,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행복감이 억지로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때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매우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 자체는 별로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적을 것이다. 이건 별로 새롭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나 행복하고 어느 정도나 스트레스가 없느냐? 일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과 의미는 앞에 그 그래프에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할 때입니다. 여행할 때 사람들이 강한 즐거움과 의미를 경험하는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행복감은 여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보고한 행복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면 여행처럼 경험이 되고, 뒤집어 보면 여행이라도 억지로 하고 있으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결코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에 의해서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굉장히 저항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맞는 말도 있죠. 그러나 이 말들이 지나치게 남용되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스스로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이유는 행복감이 아주 높은 사람들과 행복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비교해 본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원생과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상상하게 합니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듣는다고, 수강 신청을 하는데 수업을 듣는다고 상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상상을 시킵니다. 그 수업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라는 거는 분명한데 이 수업 내용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건 내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때 이 과목을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네가 이거를 잘하는지는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이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시나리오를 줍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수강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그 과목이 잘하는 과목이라는 확신은 들어요. 이건 내가 잘하는 거다라는 확신은 듭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당신이 결정하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행복감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잘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행복감이 아주 높은 사람들, 맨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비록 내가 잘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리 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일에 조금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킬 때 이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남이 좋아하는 일만을 할 수 있겠나? 이 질문도 앞의 질문만큼이나 최소한 동일한 빈도로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많이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이면서 동시에 저희 연구팀이 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이 돼 있는 이슈인데요. 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이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99%, 그러니까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50% 이 정도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99%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발표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냐면 나도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1%는 내가 가지고 있는 100%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한 겁니다. 비슷한 생각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기부 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기부하지, 그러면 왜 지금 안 하느냐? 어쩌면 이게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게 비단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을 누군가 하려고 하는데 저게 꼭 순수하지만은 않을 거다. 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드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이타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아주 이상적인 기준을 갖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주변에서 누군가 도울 때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혹시 뭔가를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도 돕지 못하고 돕는 누군가를 의심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편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도울 수도 있다라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우리에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 안에서 내 이타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타성을 폄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타성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이타성에 대한 그런 아주 순수한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문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경우는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사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문항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남을 돕는 행위는 결코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세 번째, 타인을 도와주지 않을 때 느낄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행위는 결코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 굉장히 맞는 생각처럼 보이는데 혹시 이 생각이 우리에게 부작용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 이타성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기준들을 측정한 다음에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렵게 모은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당신은 이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여드린 이런 문항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의 행위가 이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면 지금 보여드린 문항들의 동의를 많이 하는, 순수해야만 이타적이다, 어떤 동기도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살 의도가 낮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평소에 당신은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자원봉사를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순수해야만 도울 수 있다, 순수하지 않다면 도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도 이타적인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재밌었던 연구 결과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기념해주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순수해야만 이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타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크게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자기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거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가 있고요. 그 인정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좋은 일이라고 도왔더니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이 생길 때가 있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느껴서도 안 된다라고 높은 기준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타성을 깎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기적 이타성, 합리적 이타성, 이타적이지만 그 일의 결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이기적인 결과도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남을 도우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이타성을 더 확장시키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할 때가 언제일까? 제일 괴로운 감정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어떤 슬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의 슬픔, 이런 슬픔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원하는 일을 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때 어떤 좌절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그거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감정은 억울함인 것 같아요. 내가 오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느낌도 아주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오해받고 있지 않는 삶, 억울함이 없는 삶,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해받고 있는 게 그렇게 고통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정도로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내가 고통받는 게 이 오해받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게 그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억울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내 고통만큼 힘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내가 오해받지 않는 삶,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남을 오해하지 않는 삶이죠.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는 것과 내가 오해받지 않는 것을 동급으로 놓는 그 개인이 참 괜찮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심리학은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한 심리학 연구팀이 했었던 연구 논문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물속에 빙산, 많은 부분이 잠겨져 있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그림에서부터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오른쪽 아래까지 그림이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림이 저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다 이 빙산이 잠겨져 있다는 것은 너의 본질이, 너의 진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 그걸 의미하고, 오른쪽 아래처럼 드러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척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너는 어떤 것 같으냐? 너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어떤 것 같으냐라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람을 잘 드러내는 그림은 어떤 것 같으냐라고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더 숨겨진 부분이 많다고 고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내 실제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쉽게 나를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저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쉽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공하면 우리는 보통 능력이 좋거나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운이 좋았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운이 안 좋았다라고 믿고 싶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 기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라는 말을 씁니다. 본의 아니게 너무 미안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원래 저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내 성공이 운이었듯, 혹은 내 성공이 내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였듯 다른 사람의 성공이 그렇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내 실수가 본의 아니게 나온 어떤 실수였다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 사람의 본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자 합니다. 내 기분을 위해서.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믿어야만 내 분이 풀리기 때문에, 내 감정을 좋게 하기 때문에 오해하기로 결심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피해보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삶이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일상의 기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는 운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자존심에 혹은 자존감에 도움이 되겠지만, 동일한 기준을 타인에게도 적용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 노력은 당장 내 기분을 좋게 만들진 않겠지만 꽤 괜찮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이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엘 카네만 교수이고, 오른쪽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차드 테일러입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분들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좋은 삶, 그 중에서도 행복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행복이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특히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행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우리의 마음 관리, 감정 관리인데 사실 행복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애초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범하는 생각의 실수들을 알아내고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생긴 다음에 내 마음을 관리하는, 사후적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만큼 적어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분들이 했었던 연구들 중에 좀 재밌었던 거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콩나물 값은 열심히 깎아도 비싼 어떤 물건의 값은 깎지 않습니다. 콩나물을 살 때 그 판매하시는 상인이 100원을 깎아주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이 200만 원짜리 무슨 물건을 사는데 그 판매원이 여러분을 보고 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100원을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콩나물 값에서 100원을 아끼든 명품 200만 원짜리에서 100원을 아끼든 내 돈이 절약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돈, 계절이 바뀌니까 우리 이제 겨울옷을 꺼냅니다. 그랬더니 외투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혹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가 나왔다. 그런 돈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공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금방 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그리고 그 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용돈 아껴 쓰면서도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돈을 쉽게 써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쓰려고 했던 돈이니까 쉽게 쓰자. 그러나 세상에 어차피 없었던 돈이라는 이름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예를 들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이분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는 도덕적인 삶을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애초부터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은 삶 혹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차가운 사람,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비난하는 경향성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 강의의 마지막, 뭔가 큰 걸 기대하셨는데요, 큰 건 안 나오고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거는 진짜 별거 없는 내용이니까 마음을 푹 놓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 문화는 그 열심히 일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감이 낮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층의 사다리에서 내가 지각하기에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의 신념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운명이란 타고난 계층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다. 금수저, 흙수저, 이 수저 계급론 같은 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하느냐와는 크게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엄마 아버지의 계층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계층 결정론. 또 한편 우리의 어떤 운명은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가 안 좋으면 그 IQ를 어떤 지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 지적인 역량도 어렵고 심지어 행복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결정론. 노력해도 별로 소용없다. 그동안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쉽게 우리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계층의 이런 이동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이 생각들, 이 결정론들, 계층의 결정론이든
생물학적인 결정론이든 이 생각을 지나치게 강하게 믿는 것,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믿는,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개인의 노력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재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 아, 난 정말 정말 재벌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하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거는 계층 결정론이고요. 아, 나는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 유전자가 그렇게 안 돼 있어. 계층이나 유전자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운명론적으로 결정하진 않아요.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것이 다 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생각의 또아리들이 우리 안에 좀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본질주의, Psychological Essentialism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이 심리적 본질주의란 어떤 개념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어떤 본질 에센스가 있을 거다. 그 에센스가 뭔지는 잘 모른다. 그건 과학자들이 할 일이지만 적어도 뭔가 에센스가 있을 거다. 기린을 기린이게끔 만드는 어떤 에센스가 있을 거다. 흑인을 흑인이게끔 하는 어떤 에센스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본질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그 범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를 스위치적인 사고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에센스가 있으면 어떤 속성이라는 게 있고 그 에센스가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도록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만드는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똑똑하고 유전자가 없으면 똑똑하지 않다. 음악을 잘하게 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살 것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모두 다 그렇다. 이런 on and off 사고를 하는데 실제로 인간의 속성을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유전자와 환경은 그렇게 on and off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될지 아닐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스위치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집단 간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저 흑인은 원래 열등한 어떤 에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성은 그런 에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유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개인의 어떤 성취를 위한다든지 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들도 그닥 그렇게 열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노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이 결정론적인 사고들이 너무나 급속도로 우리 안에 조금씩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그런 저만의 어떤 불안감이 있어서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 좋은 삶은 이렇게 한 번의 강의로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는 좋은 삶과 나쁜 삶이 어떤 큰 것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작은 것들에 의해서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길을 가다 보면 어느 곳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또 생각들이 그게 쌓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은 삶으로 이끌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인간이란, 참 괜찮은 인간이란, 우리가 되고 싶은 인간이란, 또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정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사람과 삶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그 생각이 틀렸다면 수정해 보는 것, 이런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좋은 삶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강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는 이제 본인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적당한 스트레스는 행복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지, 네, 이것이 요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시켜 보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악용하는 거는 안 좋다라는 게 오늘 사실 제 이야기인 겁니다.